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그렇게 성악을 전공을 하시다가 어떻게 갑자기 지휘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나요? 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복도를 지나가는데 오케스트라가 연습실을 제가 지나가게 된 거예요.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단체로 이렇게 음악회 관람하고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항상 멀리서 보니까 오케스트라 소리가 뭐 그런 거구나 그렇게밖에 못 느꼈었는데 바로 벽 하나를 두고 오케스트라가 연습하는 소리를 제가 가까이서 들으니까 그 어렸을 때 제 생각이 막 불현듯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 꿈은 지휘자였잖아.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서서 그 리허설이 끝날 때까지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지휘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지휘과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개인 레슨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성악과 지휘를 병행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네. 성악을 전공하고 또 바이올린을 할 수 있는 게 지휘에 어떤 도움이 많이 됐던 많은 도움이 거예요? 됐죠. 그리고 또 아주 결정적으로 제가 성악보다 지휘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네. 사실 제 아내 때문에 그래요. 왜? 제가 유학 가자마자 네.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 아내가 지금도 노래를 하는 성악가 소프라노예요. 아. 그런데 노래를 너무 편하게 하고 네. 너무 즐겁게 해요. 저는 노래를 한번 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을 준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침 8시 또는 아침 9시에 레슨이 잡히면 네. 저는 4시간 전에 일어나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말을 일부러 좀 하고 성대가 좀 깨라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가도 아침이어서 사실 소리가 잘 안 나거든요. 네. 그런데 제 아내는 레슨이 8시인데 7시 반에 일어나요. 늦었네? 그리고 뛰어가서 노래를 해요. 근데 정말 잘해요. 편하게. 그래서 타고난 재능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느끼기 시작을 했고 또 저는 시험을 보면 대학 졸업할 때도 그랬고 유학을 할 때도 그랬고 항상 시험을 보면 시험 성적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런데 노래를 한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어요. 항상 너무 준비 시간도 많고 노래를 한다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래 나는 지휘자가 되어야겠구나. 공부는 다 했지만 미련 없이 지금은 지휘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포기할 수 없었던 지휘의 매력, 네. 가장 큰 거가 뭘까요? 지휘자의 악기가 굉장히 거대해요. 지휘자 악기가 뭘 것 같아요? 지휘봉? 지휘봉? 악기는 소리 내는 기구거든요. 네. 지휘봉 소리가 나는 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럼 오케스트라 단원들? 그렇죠. 지휘자의 악기는 오케스트라예요. 너무 큰 악기잖아요. 네. 숫자도 많고 다양한 악기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악기들이 내가 요구하는 소리들을 내어줄 때 느끼는 그 희열, 쾌감.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훌륭한 연주자들과 같이 연주를 하면서 관객들이 내가 연주하고 있는 그 음악에 빨려 들어온다는 것을 등으로 느끼거든요. 네. 사실 지휘자들은 관객들에게 얼굴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항상 관객들과 등을 지고 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등으로요. 관객들이 어떤 느낌으로 지금 이 음악을 듣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같이 음악에 몰입하고 깊이 이렇게 빠져드는 그 느낌을 느낄 때면요. 네. 정말 이거야. 정말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쾌감과 희열과 행복을 전 느끼거든요. 네. 열정이 뭐 자연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많은 분들이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는 말이죠. 공부를 해야죠. 하지만 공부가 즐겁고 재밌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음악도 클래식 음악 들으면 머리가 좋아진대.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 들어 그런 게 아니고 클래식도 재밌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든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열정을 뿜으려면 그 일이 재밌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안드레아 웡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네. 네. 덕분에 뭐 결과도 그래서 좋았나 봅니다. 네. 네, 다음의 그랬었죠. 성공 비결 네. 바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베토벤 바이러스.
서희태의 지휘자와 베토벤 바이러스, 네.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렇죠. 네. 지금 강마애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강마애는 아니고 서마애라고 서마애라고 얘기하죠. 불리나요? 네, 그 강마애 모델이 되기도 하셨는데 네, 네. 소감이 어떠세요? 베토벤 바이러스는 정말 저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정말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한 게 1998년도 초반이었거든요. 제가 이 드라마를 만난 게 2008년이었어요. 거의 10년 동안 물론 뭐 대학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냥 한 명의 음악가, 무명의 음악가, 뭐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음악가일 뿐이었거든요. 네. 근데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를 만나면서 정말 많이 보도가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드라마에 연출을 했던 이재규 감독을 참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재규 감독이 저를 찾아와서 클래식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를 만들고 싶다. 네. 그래서 그래 어떤 주제? 그랬더니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왜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드라마에 보면 성공하는 몇 가지 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학이거든요. 의학 드라마. 그래서 그걸 하라 그랬어요. 너 성공해야 되니까 그거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랬는데 남들이 하지 않은 것에 도전을 하고 싶대요. 네. 그래서 의기투합한 거죠. 그래서 저는 10개월 동안 좀 장장 10달 동안을 제 인생이 없었어요. 완전히 드라마에 뭐 올인을 했고 거기에서 다 세어보니까요. 제가 한 8가지 정도의 일을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음악 선곡해주는 예술감독 역할을 했거든요. 네. 예술감독이 우리나라 드라마 역사상 제가 첫 번째 예술감독이에요. 그래서 음악 선곡을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